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원종영 교수입니다. 오늘 동아 아산 건강강좌에서는 피부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이제 보는 광경인데요. 자기의 손톱에 어떤 색깔이 변하거나 이러면 다들 걱정이 되셔서 또는 궁금하셔서 병원을 오십니다. 이것이 뭔가 나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오십니다. 또 나이 들어서 팔에 갑자기 점 같은 것이 생기면은 다들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조직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상피내암이라는 피부암의 아주 초기 단계로 진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젊고 건강한 피부가 어떤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피부병이 없는, 피부질환이 없는 상태가 젊고 건강한 피부일 거고요. 또 피부의 기능을 생각할 때 건강한 피부는 외부의 어떠한 환경 자극에 대해서 피부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극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이 있고요. 또 엘러젠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들이 이런 대표적인 자극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외국의 화가가 시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아상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뭔가 더 선명했던 윤곽들이 뭉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여배우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주름살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피부과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나이에 따라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가면서 노인성 흑자라고 하는 색소 병면들이 더 뚜렷해지고 수도 많아지고 진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이 등과 함께 자외선이라는 태양광선의 자극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외선이 피부에 어떻게 해로운지는 이 같은 사람에서 햇볕에 많이 쪼이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찍은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다 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잔주름도 많아지고요. 색도 진해지고 또 햇빛을 별로 받지 않은 부위의 어떤 단일한 색깔에 비해서 햇볕에 노출이 많은 부위는 얼룩덜룩한 색깔을 띠게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태양광선은 피부에 광생물학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요. 자외선은 그 빛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을 A, B, C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긴 길이를 가진 것이 자외선 A가 되고 더 짧은 것이 자외선 B와 자외선 C가 됩니다. 이 자외선 A와 자외선 B는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살짝 다른데, 먼저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자외선 B는 피부 안에 있는 세포에서 DNA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태양광선입니다. 자외선 A는 B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이까지 피부에 도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태닝이라고 부르는 색소의 변화, 피부의 그을림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러한 광선입니다. 이런 태양광선은 급성 피부 반응과 또 오랜 시간 축적돼서 생기는 만성 피부 반응을 모두 일으키는데, 화상이라든지 색소 침착을 단시간 내에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기미, 잡티로 일컬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색소 병변들을 오랜 시간 축적되며 만들기도 하고, 검버섯과 같은 양성 종양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피부암도 이 태양광선, 그 중에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사진들에서 보았던 어떤 나이가 든 피부가 늙는 거에 어떤 징표인 주름살도 야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저 또는 바닥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서 가장 흔한 피부암으로요, 전체 피부암의 한 3분의 1까지도 이 기저세포암이고, 많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의 노출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60대 중반 이후에 코에 많이 생깁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점하고 잘 구별이 안 되고요. 기저세포암은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국소적으로 주변을 파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 부위가 눈 근처인지
코 근처인지 이런 것들이 환자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피부의 암은 평평세포암 또는 평평상피암이라고는 아닙니다. 주로 나이가 드신 남성에서 생기고 햇볕이 많이 받는 것이 축적이 되면 잘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 주로 생깁니다. 입술에 특히 아랫부분이라든지 뺨 같은 데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무서운 암도 있습니다. 흑색종이라고 하는데 이 암은 왜 무섭냐 하면 다른 곳으로 퍼지는 전이와 또 그 자리에서도 진행이 좀 빠릅니다. 점과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뭔가 일관되지 않고 좀 비대칭성이 있으면서 다양한 색깔을 보이면서 특징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평평하게 커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위아래로도 두꺼워지면서 다른 데로 마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암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인의 피부암은 크게 세 종류가 주로 생기고 가장 흔하고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것이 기저세포암, 자외선 노출이 많은 얼굴이라든지 손등, 그 다음에 뭐 두피에 이 머리카락이 좀 성그러진 부위에 주로 생기는 평평상피암이 있습니다. 평평상피암은 처음에 광선각화증이라는 어떤 씨앗과 같은 그런 병으로 시작이 돼서 제자리에 암이 있는 상피내암으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평평상피암으로 이렇게 더 진행하는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암이 진단이 되면 그 암이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암의 씨앗들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흑색종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암에 비해서 훨씬 크게 위험한 암으로서 전이와 진행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됩니다. 기저세포암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생길 때는 점과 비슷합니다.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가운데 쪽이 살짝 이렇게 이 궤양 형태를 띠면서 좀 뚫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주변부가 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생기는 기저세포암은 비교적 까만 색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잘 발견이 됩니다. 평평세포암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광선각화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체가 다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햇볕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개가 같이 생긴 경우가 많고 10명 중 1명 정도가 암으로 진행하는 그런 확률을 갖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얼굴이 벌개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습진 연고를 갖다가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연고 치료에 잘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많이 생기는 분은 햇볕 노출을 많이 받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야외에서 일하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잘 생기는 부위도 역시 햇볕 노출이 많은 얼굴이라든지 입술의 아래쪽, 또 귀, 목의 뒤, 팔이나 손등 이런 부위에 잘 생깁니다. 처음에는 왼쪽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붉은색의 약간 각질이 있는 그런 형태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뿔같이 자라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평세포암의 씨앗이 광선각화증인데 이것이 치료 안 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만 암으로 발생하는 상피내암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것이 더 발전하면 평평상피암, 세포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평세포암이 진단된 분의 얼굴의 다른 부위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약간 붉으면서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손으로 만져보면 좀 까끌까끌한 병변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광선각화증의 특징적인 병변입니다. 비교적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의 이마의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까만 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일반 점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는 다 까맣지만 약간 패이는 것 같은 상처도 생기는 것 같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흔한 기저세포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그 위쪽에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만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검버섯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쓰는 말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 양성 병변으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위를 또 잘 찾아보니까 바깥쪽에 지루각화증이 또 있는데 귀 앞쪽에 거기서 뭔가 튀어나오는 다른 병변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또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광선각화증에서 좀 더 발전된 상피 내 평평세포암이 암의 초기 단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들에는 여러 종류의 암이 시간의 순서를 다르게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어느 부위에 이런 것이 생기는지를 좀 알면 우리가 일반적인 점하고 구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가장 흔한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3분의 1이 코에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눈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 코 주변에 주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뺨이라든지 입술의 주변, 관자놀이, 이마 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 튀어나와 가지고 햇볕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 잘 생깁니다. 반면에 평평세포암은 기저세포암이 발생하는 연령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부위는 햇볕을 가장 넓게 받을 수 있는 뺨 부위고, 입술에서 특징적으로 아래쪽에 잘 생깁니다. 또 관자놀이 쪽에도 잘 생기고요. 이 밖에 코나 귀, 귀의 뒤쪽 같은 경우에 또 두피 이런 데도 드문드문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태양광선, 그 중에서 자외선 영향이 많은 부위이고, 이런 부위에 특별히 이런 암들이 호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저세포암은 아까 위험하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전이를 하지는 않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얼굴에 이 피부의 아래쪽에 커다란 혹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정상 구조물들을 다 파괴하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코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의 외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암은 왜 치료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암은 초기에는 아프거나 환자분을 괴롭히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 기저세포암은 국소적으로 파괴하는 성질이 있고 주로 외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눈과 코 주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평평세포암은 암 자체도 있지만 주변에 피부암의 씨앗들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기저세포암과는 달리 다른 곳으로 퍼지는 전이도 하는 암입니다. 특히나 햇볕 노출 부위에 발생하는 평평세포암이 아니라 기존에 상처가 있던 화상에 의한 흉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한 흉터 등에서 발생하면 더 공격적이고 위험성이 커지는 나쁜 암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부위에 따라서도 귀나 입술 등에서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재발이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아주 위험한 암인데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발생 부위에서 조금만 진행하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고요. 병의 깊이가 예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병의 깊이라는 게 뭐 1cm, 2cm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2mm 이런 아주 얕은 그런 깊이에서도 암의 진행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암이 몇 기냐 이런 걸 얘기하는 병기를 이야기할 때, 흑색종은 병기가 진행하면 항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피부암은 처음에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치료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수개월 뒤에도 이렇게 상피 내암을 거쳐서 다른 암으로, 평평세포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암이 생긴 분의 주변을 잘 보면 이렇게 광선각화증과 같은 그런 병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원인에서인지 암이라고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술하기가 어렵다든지 수술하기가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른 치료는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피부암의 경우 깊이가 깊지 않고 범위가 한정될 경우에는 꼭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갑게 해서 냉동해서 병변을 떨어뜨리는 냉동치료라든지, 빛을 쪼이고 그 빛을 쪼이는 거에 효과를 크게 한 광역동치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알다라라든지 항암제 성분인 5-FU 성분을 이용한 이런 바르는 약도 있고요. 항암제 주사를 갖다 병변에 주사해서 크기를 줄이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 아주 얕은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또는 잘 모르고 레이저로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위에 크지만 얕은 병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치료를 먼저 해서 크기를 좀 줄여놓은 다음에 잘 안 없어지는 부분만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냉동수술요법이라고 해서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매우 차갑게 한 다음에 그 껍데기에만 있는 병변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고요. 알다라 크림과 같이 워낙에는 사마귀 치료제로 나온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크림인데 이것을 피부에 있는 암 부위에 바르면은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유발돼 가지고 피부암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암은 많은 경우에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라는 수술법이 피부암 치료에서는 많은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완전 절대에서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거고요. 또한 비교적 예민하고 미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눈이나 코 주변에 있을 때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우수한 미용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 모즈 미세도식 수술법입니다. 그림에 조금 나와 있는데 병변을 갖다 잘라낸 다음에 조금씩 떼어내고서 주변 조직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숨어 있는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남아 있으면 그 주변을 그려놓은 거를 조금 더 띄어가지고 다시 현미경을 갖다 관찰을 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피부암이 있는 부위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반면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 피부암 치료에서는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성격의 암인 악성 흑색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색종은 까맣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병들을 갖고 있는데 일반 점하고는 달리 이 까맣게 되는 색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비정형성 또는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점에 비해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색깔도 비교적 다양합니다. 더 진한 부위도 있고 더 옅은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도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발전한 경우들이 많고 자세히 보면 주변 조직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파괴돼서 정상 구조를 잃어갑니다. 이러한 흑색종은 흔히 피부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흑색종이 피부에만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입안이라든지 성기 부위 같은 점막에 생기는 경우도 적지만 분명히 있고 눈에 생기는 사람들도 있으며 아주 드물지만 머리 안에 뇌막이라고 해서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막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흑색종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입술의 점막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막에 생긴 점들도 그 변화가 좀 다를 경우에는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점은 여기 확대된 그림들을 몇 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 색깔이 진하기도 하지만 대칭적입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동그란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잘 보시면 비교적 균일한 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변화가 있지만 역시 동그랗고 대칭적이고 경계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흑색종 같은 것이 보면 그 검은 색깔 말고도 뭔가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더 진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들이 혼재되어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불규칙하게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암의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A, B, C, D, E 이런 그 규칙을 만들기도 하는데 먼저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악성종양의 경우는 점과는 달리 그 다음에 경계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방향으로 자라는 경우들이 있고 같은 진한 색깔을 띠더라도 색조가 좀 더 다양합니다. 더 회색빛을 띠는 거랑 더 진한 부위가 혼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기의 변화가 더 있기 때문에 직경이 6mm보다 커질 때는 이 나쁜 것의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색깔이나 크기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관찰되면 흔히 뚜렷해집니다. 동양인에 생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생기는 흑색종은 특별히 호발 부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 없던 점이 생기면 비교적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어느 부위냐 하면 이 발바닥의 뒤쪽이라든지 발바닥의 앞쪽 또 발가락 중에서는 엄지하고 두 번째 이 큰 발가락에 주로 생깁니다. 옆에서 본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서 있거나 운동을 할 때 무게나 충격이 더 많이 실리는 부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생기는 점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서 이게 일반적인 점인지 아니면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의 변화가 계속 있는 것 같으면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손톱이 검어지는 경우는 흔히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비교적 균일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위험성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뭔가 비대칭적인 방향으로 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면 색깔도 좀 다양해지면서 뭔가 변화가 있죠. 그리고 지나치게 까매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점이 괜찮은 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게 돼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무성원 암인 흑색종은 피부에만 생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동양인에서는 손, 발, 손톱, 발톱과 같은 특정 부위에 잘 생깁니다. 손톱이나 발톱이 검게 변하는 걸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특정한 부위에 있는 점은 그냥 일반적인 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서양에 나오는 흑색종에서 잘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부분 햇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위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만이 거의 유일한 치료였던 그런 시기가 오래 있었는데, 요새는 새로운 항암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흑색종을 더 치료하고 있는 희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흑색종은 그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까맣지 않은 혹으로만 나타날 때도 있고요. 동양인에서는 손톱, 발톱 이 부위에 특별히 많이 생기는 걸로 말씀드렸고, 눈에 이런 점막과 같은 부위에 생기는 흑색종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흑색종의 예후는 조직이 얼마나 깊이 침범된지 그 두께가 중요하고, 또 흔히 전이를 하기 때문에 임파선이 얼마나 전이되어 있는지 그 개수 같은 것도 중요하고, 기타 몸 안에 깊이 퍼진 데가 있는 듯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치료의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내부 장기로 이렇게 멀리 깊이 전이가 발생한 흑색종은 경과가 굉장히 나쁜 경우도 있고요. 발생 부위별로는 좀 특정 부위에 생긴 것이 더 위험한 걸로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몸에 보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런 까만 흑색종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다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그냥 일반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인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점에서 흑색종이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 발바닥이나 발톱, 그런 사지의 끝에 발생하는 유형은 자외선 노출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서양인, 특히 이 피부색이 하얀 분들은 원래 있던 점에서 흑색종으로 발전한 경우들이 동양인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면서 우리가 흔히 외래에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피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검버섯입니다. 검버섯. 비슷한 부위에 생겼는데 조금 더 까맣기도 하고요. 이렇게 커지면서부터 상처가 생겨서 아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저세포암이라는 피부암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팔다리에 굉장히 흔한 건데, 좀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색깔이 까매지는, 이 콩알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팔다리에 젊은 분들 생기는 피부 섬유종이라는 흔한 종양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작게 생기는데 특징적으로 피부가 좀 검어지기 때문에 처음 발견했을 때는 좀 사람을 당황시킬 수도 있고요. 잘 보시면 뭔가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일관되지 않은 그런 짙은 색깔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까 우리가 흑색종에서 봤던 그런 아주 진한 그런 색깔은 아닙니다. 더 흔하게 마주치는 것은 검버섯이라고 그러는 사마귀처럼 우둘두둘한 표면을 가진 지루각화증이 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온몸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햇볕을 많이 받는 얼굴 부위에도 분명히 있고, 겨드랑이나 이런 접히는 부위에도 잘 생깁니다. 피부 위로만 튀어나와 있고요. 이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뀌지도 않고요.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고 있는데 균일하지 않고 뭔가 변화가 있는 듯한 조짐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이분도 보면 색깔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직 검사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손발톱이 까매진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 이런 경우에 갑자기 발견하면 매우 당하게 되는데,
제가 확대경을 통해서 자세히 봤을 때는 이것은 까만 점이 아니라 멍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좀 안심시키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관찰을 같이 했는데 4개월쯤 지났을 때 보면 까맸던 부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톱이 자람에 따라서 멍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손톱 또는 발톱 밑에 혈종, 멍이 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점입니다. 색깔이 다른 부위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균일하고 경계도 명확하면서 대칭적 이런 건 점이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보면 등에 있는데 바닥에 있던 점에서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조직 검사로 흑색종으로 진단이 되었던 경우고요. 팔 부위인데 뭔가 경계가 일정하지 않고 색깔도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면서 정형성도 없고 또 부위가 또 진해지면서 부분 튀어나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흑색종으로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손 발바닥에도 잘 생기는데 뭔가 이렇게 짙은 색을 띠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고 특정 부위가 더 까매지면서 퍼져나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흑색종의 예입니다. 이런 발바닥에 생기는 흑색종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환자분이 자각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뭐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역시 무게가 많이 실리는 발바닥에 생긴 흑색종이고요. 발바닥의 경우 첫 번째나 두 번째 발가락, 또 발 뒤꿈치라든지 발 앞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데 생기는 점들은 나쁜 거로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넓게 퍼진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두껍게 튀어 올라오기 시작한 흑색종의 예입니다. 이 경우도 흑색종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평평하고요. 아직 발전이 안 된 초기 단계라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술해서 띄어버리면 환자분한테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긴 흑색종은 대개는 손발의 끝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서양인의 경우에서 생기듯이 햇볕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생기는 흑색종들도 있습니다. 검버섯과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자외선 노출에 발생하는 흑색종의 일종입니다. 안면부에 이렇게 점이 생긴 것 같은데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 잘 보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흑색종으로의 변화를 암시할 수도 있으니까 나이가 드셔서 새로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가끔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자외선에 대해서 생기는 나쁜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럼 자외선이 그런 나쁜 일만 하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자외선 발생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자외선이 또 비타민 D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약간의 노출이 있어야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약간의 햇빛 노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의 필요성을 갖다가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피부암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위험한 암들인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의 경우 자외선을 많이 쪼이고 그런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훨씬 적고 이 북쪽의 높은 지역에 자외선이 좀 더 적고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사망률이 높은 이런 역설적인 이런 자료도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적절한 자외선의 노출과 이로 인한 비타민 D의 형성 같은 것이 이러한 사망률에 기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D의 보호 효과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거나 항암 면역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진행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과 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외선이 길이에 따라서 빛의 길이에 따라서 B도 있고 A도 있어서 미안합니다. SPF라는 수치랑 PA라는 수치를 모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 뒤에 써 있는데 PA에 이 플러스가 몇 개 있는지도 확인하셔가지고 이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은 대부분 동시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분명히 유리창을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 안에만 있어도 자외선 노출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건강 내지는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피부를 검게 그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인위적인 태닝은 건강한 피부를 만들지는 않고요. 피부암이 호발하는 부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도 이러한 부위를 잘 챙겨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바르실 수 있습니다. 코 부위라든지 입술의 아래쪽이라든지 관자놀이라든지 귀의 뒤쪽이라든지 남자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 부위, 그 다음에 연세가 더 드시면 뺨의 넓은 부위도 이런 피부암의 호발 부위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해 주셔야 될 부위입니다. 전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교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피부 환자들을 위해서 이 피부 건강 수칙을 갖다 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환자분들이 쉽게 따를 수 있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SPF 50 이상, PA3 포지티브 이상을 노출 부위에 충분히 바른다. 자외선을 유리창도 통과할 수 있다. 또 지나친 열도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열에 노출되는 것도 멀리 하시는 게 좋고, 때를 밀지 않는 것이 건강한 피부에는 좋습니다. 짧은 샤워 후 온몸에 보습 로션을 많이 바르시는 게 피부 건강에는 좋고요. 담배와 음주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피부 염증도 피부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 녹차와 같은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피부 노화를 늦출 수가 있고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자기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피부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기저세포암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되고, 자외선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평평세포암은 그 암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부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씨들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흑색종은 전이도 될 수 있는 위험한 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손과 발, 손발톱에 흔하게 생기고, 따라서 손발톱에 생기는, 손과 발에 생기는 점들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어른에서 점을 빼는데 또 점이 생긴다면 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요 유발 원인이 되지만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고요. 이러한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해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건강한 피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피부암에 좀 뭔가 좋은 그런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유럽의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먹으면 피부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역학적인 근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지중해 식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포화 지방, 고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과일, 야채, 전곡 같은 곡물, 그다음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고, 지방은 주로 식물성 지방에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육류라든지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은 가능한 줄이고, 이러한 건강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피부암 예방에 또 다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해봤을 때 콩 종류의 음식이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파와 마늘 같은 것이 비교적 피부암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는데 피부암과 피부의 점의 진단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찾아서 자신의 핸드폰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암의 위험성이라든지 점일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웹상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궁금하거나 뭔가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프로그램만 의지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피부암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